외할아버지 댁의 낡은 창고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어렸을 적의 일이다. 얼마나 어렸을 적이냐 하면 성인이 된 지금 돌아보았을 때 흐릿하고 토막토막 큰 일들만 기억날 정도. 그보다 더 어렸을 적은 기억이 희미하고 그 시절도 그런 일이 있었다 싶은 때만 기억을 살살 더듬으면 어렴풋이 그려지는 정도. 그렇다고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그때 당시 친구들하고 놀았던 거.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한 거,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크게 다친 거. 그런 것들은 확실히 기억나는 정도. 그런 와중에도 사실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도 유난히 기억에 남아. 얼핏 생각만 나면 눈앞에 선해지는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나.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다. 그때 당시 외가는 그 해안가 지방에서 나름대로 큰소리칠 정도로 살았던 있는 집안이었다. 외할아버지가 사업만 안 했어도, 그놈의 조선 사업 투자만 안 했어도 지금처럼 자녀들에게 손 벌리면서 아쉬운 소리하고 지내실 분들은 아니셨던 거다. 물론 이 얘기가 내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지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어가자. 여하튼 어마어마한 만석군은 아니었어도 나름 돈 좀 만지던 집안인지라 본인 집도 큰 편이셨는데 중요한 건 집의 스케일이 아니라 그 집 뒤에 산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그 산의 주인도 외할아버지였다는 거다. 집 앞에 흐르는 개울에다 그 주변에 위치한 꽤 넓은 밭들도 전부 외할아버지 거였고 본인은 농사를 안 지으시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싸게 밭 빌려주시고 농작물 판 돈의 일부만 가져오시곤 했다. 그 환경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물려받을 든든한 재산으로 다가왔을 테지만 나에겐 여름방학마다 놀러갈 수 있는 좋은 놀이터 정도의 개념이었지. 놀러 갈 때마다 이모네 가족도 함께 모여서 온 외가 식구가 한데 모이곤 했었다. 우리 집이 친가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아서 가족 모임이다 하면 꼭 외가 모임이었어. 이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종사촌들. 나보다 나이가 4살 많은 형과 나보다 1살 어린 동생이 있었다. 내 기억으로 집 뒤에 위치한 산허리에는 나무로 지어진 낡은 창고가 있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외할아버지가 낡아서 위험하니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지만 어른이 있을 때는 괜찮다며 한번 창고 구경을 시켜줬을 적에 보여주었던 총알 구멍. 예전에 6.25 전쟁이 있었을 당시 이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었고 그때 창고에 숨어있던 국군을 향해 북한군이 총탄 세례를 퍼부었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나무 기둥에 뚫려있는 몇 개의 구멍. 원래 외벽에 총알이 엄청 많이 박혀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 그렇게 벌집이 되어버린 판자는 금방 바스러져 그냥 다 뜯어버리고 새로 벽을 만들었단다. 창고를 수리하고 남은 총알 자국은 기둥에 남아있는 게 다라고. 구멍을 들여다보니 구멍 끝에 진짜로 납탄이 박혀 있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도 그 총알 구경을 갔었다. 사촌들에게 창고 구경 가자고 바람을 넣었고 사촌들도 그냥 대청마루에만 앉아 수박 까먹기만 하는 것보다는 신기한 것을 구경하는 것이 더 좋을 나이였기에 흔쾌히 따라 나섰지. 서론이 길지? 미안해. 오랜만에 추억 얘기를 하니까 한도 끝도 없다. 사실 그때는 집에 돈 걱정하는 얘기도 없고 생활에도 여유가 넘쳐서 나쁜 추억은 솔직히 별로 없었거든. 그 뭐랄까? 외국 영화 보면 애들이 비밀기지 하나씩 가지잖아. 나무 위에 아빠들이 지어주는 나무집. 산허리에 있는 그 창고가 말이야. 나무 위에 있진 않았지만 하여튼 나무로 만들어졌고 신기한 물건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한테 좀 그런 분위기로 다가온 것 같아. 피터팬이 데려다주는 네버랜드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애들 기지. 그 창고에는 너구리 박쥐라던가 산호가 들어가 있는 유리상자, 나무로 만든 황소 장식의 아령이나 철봉 같은 운동기구까지 진짜 만물상이었어. 그날 우리가 창고로 올라가자마자 본 건 당연히 나무 기둥에 총알 구멍들이었고 지금은 손가락이 굵어서 안 들어가겠지만 그때는 어릴 때라 손가락이 들어갔거든. 손가락 넣어서 납탄 만져보고 신기하다고 난리치기도 하고 지금이야 다 자라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창고도 없을 거야. 그 집하고 산 팔자마자 거기다 무슨 골프장 짓는다는 소리가 있었거든. 우리는 창고에서 재미나게 놀았어. 새하얀 먼지가 밤하늘의 우아한 미리네처럼 창가의 밝은 햇살 병풍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밤 아름다운 미리네, 어두운 밤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목을 밝혀주기 위해 그리도 길었나. 낡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도 미리네는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 그렇게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시 쓰고 있다. 근데 진짜 낡았어.
그냥 걷기만 해도 먼지가 풀풀 올라올 정도로. 하물며 애들이 놀자고 들어갔는데 그냥 걸어다니겠어? 미친 비글들처럼 뛰어놀고 매달리고 부딪히고 난리가 났었지. 그러다가 형이 갑자기 떡 하고 멈춰서는 거야. 여럿이서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일시에 조용해지는 거 있지. 나하고 동생은 왜 그러나 싶어서 형을 쳐다봤어. 그 나이대에는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무심코 따르곤 하잖아. 성인들도 마찬가진가. 여하튼 근데 형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뒷걸음질을 치는 거야. 나는 순간 겁이 나가지고 형의 눈을 살펴봤다. 근데 형이 날 딱 쳐다보더니 앞을 보고 날 보고 앞을 보고 날 보고 눈동자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 동생 놀려먹는구나. 나도 한 장난 해가지고 형에게 동참한다고 같이 뒷걸음질을 쳤어. 솔직히 동생이 좀 약은 면이 있었으면 안 속았을 테지만 솔직히 동생은 얕고 자시고 할 나이가 아니었거든. 딱히 나보다 훨씬 어린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런가? 근데 나랑 1살 차이밖에 안 났었는데도 정신연령은 좀 격차가 컸었어. 하긴 화장실도 혼자 못 가서 어른들 끼고 가는 어린애가 무슨 깊은 속이 있다고 그걸 안 속겠어. 오히려 내가 좀 조숙하고 발랑 까졌었던 것 같아. 하여튼 그러다 형이 말하더라. 저기 창고 구석에 보이냐? 그 말하는 순간 동생이 울음을 빵 터뜨리는 거야. 난 완전 웃겨가지고 입꼬리 막 올라가는데 그걸 참고 입술 앙 다물면 팔자주름 심하게 나잖아. 딱 그 상태. 근데 또 한술 더 뜨고 싶더라고. 그래서 형한테 맞장구를 쳤다. 창문에도 있어.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 딱 창문을 쳐다봐. 나중에 생각했는데 하지 말았어야지 싶더라. 동생이 자지러지게 경기를 일으키면서 우는 거야.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꺽꺽대면서.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웃긴데 병아리가 사람만한 허파를 가지고 비명 지르는 것 같이 우는데 형이 다급했는지 동생을 안아들고 내 손 잡은 다음 냅다 창고 밖으로 뛰는 거야. 산을 막 뛰어내려오는데 어우 나 같은 등신이 또 있나. 거기다 대고 상황극에 푹 빠져서는 형 뒤에 엄청 따라와 하니까 형하고 동생이 획 바라보고 동생은 더 경기 일으키고 형은 더 냅다 달리고 나는 어차피 다들 산 내려가느라 정신없으니까 내 얼굴은 못 보겠지 싶어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따라갔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 벌써 다 챘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형하고 동생이 난리가 났어. 창고에서 귀신 봤다면서 난리치다가 형이 나 돌아보면서 너도 봤잖아. 같이 봤잖아. 할 때 난 뭔가 잘못되어가는 걸 깨달았지. 형 말로는 구석에서 깨진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생쌀을 퍼먹고 있는 남자를 봤다는 거야. 손으로 우악스럽게 쌀을 집어다 입안에 퍼넣고 있었대. 그래서 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안 보여주는 게 낫다 싶어서 그나마 1살이라도 나이가 더 많은 나를 보면서 너도 저게 보이냐고 물어본 거야. 솔직히 동생은 어떻게든 들고 뛰겠는데 나는 내 발로 도망가 줬으면 싶었었대. 그런데 내가 창문에도 있다고 소리를 치고 형이 창문을 바라보니까 진짜 창문에도 누군가가 있었더라는 거야. 머리통에 피칠갑을 해가지고 얼굴 반이 썩어서 추적추적 흘러내리는 썩은 시체 같은 사람이 말이지. 그 창문 밖에 있는 남자가 우리를 딱 지켜보고 있었대. 그리고 그 순간에 동생이 창가를 보고 경기 일으키면서 울어버렸고 생쌀을 씹어 먹던 남자도 고개를 획 하고 돌아본 거지.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도 말을 안 해줘. 그 썩은 시체 같았던 사람보다 뭔가 더 끔찍하거나 무시무시했나 보더라고. 지금도 솔직히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하는 거 알고 따라올 것 같다나. 하여튼 그러고 나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형은 몰래 동생 둘러엎고 조용히 창고를 나올 생각이었는데 그 뭔지 모를 것들이 확 쳐다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나 봐. 그냥 한 손으로 동생을 어깨에 둘러매고 내 손 꽉 붙들고는 냅다 뛴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제야 형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 다급했었구나 싶더라고. 내가 한번 손에 이끌려 뛰어가다 넘어질 뻔했거든. 아니 거의 반쯤 넘어졌었는데 형이 뛰면서 확 잡아 끌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뛴 거야. 만화에서 보면 누가 손 붙잡고 냅다 달리면 뒤에 사람이 흩날리는 담요 같은 것처럼 하늘대면서 끌려가잖아. 진짜 그랬었어. 4살 차이가 난다고 해도 똑같은 어린애들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솔직히 본인도 신기했었대. 한 손으로 동생을 어깨에 메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동생을 잡아 끌면서 산을 뛰어내려온 거지. 그런데 더 사력을 다 쥐어짤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뒤에 엄청 따라온다고 소리쳤을 때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로 그 이상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야. 집에 가까워질 때쯤 뒤에서 더 이상 따라오는 소리는 안 났다는데 그래도 패닉 상태인지라 집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온갖 비명을 다 지르더라고. 지금 내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산에서 따라 내려오고 있다고. 당연히 외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 나도 그제야 사건의 위중함을 깨달아 뒤늦게 겁먹고 펑펑 울고 말이야. 형은 동생을 살리려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동생은 트라우마 남을 정도로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는 와중에 나란 놈은 그게 장난인 줄 알고 낄낄대면서 그 위급한 상황을 즐겨가며 장난을 쳤다니. 심지어 나중에 진짜인 걸 알고 뒤늦게 울어젖힌 게 더 멍청하다고 생각해. 흑역사도 그런 흑역사가 있나. 형은 진짜 영웅 같았고 동생은 몹시 불쌍한 아이의 모습이었는데 그 사이에 찐따 같은 내가 끼어 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못 봤다는 말에 형이 굉장히 놀라더라고. 내가 가리킨 곳마다 정확하게 그 뭔지 모를 것들이 서 있어서 장난이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대. 심지어 동생은 둘러매고 도망가는데 나까지는 형이 힘에 붙여서 손만 잡고 뛰었다고. 그게 너무 미안했다라. 나도 많이 겁먹었을 텐데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라서 그냥 손만 잡고 뛰었다고. 차별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했다고. 형이 정말로 너까지는 업을 수가 없었다고. 그때 형이 진짜 나한테 사과를 하는데 사실 난 그때도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었다. 그저 형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형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을지 조금씩 실감하게 됐어. 그 어린 나이에 동생을 들쳐업고 나까지 챙기면서 산을 내려오는 건 진짜 초인적인 힘이 필요했을 거야.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그날 이후로는 창고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 어린 마음에도 그게 그냥 단순히 낡아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 물론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는 어른들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날의 경험 이후로 우리 모두 창고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그 창고는 나중에 집과 함께 팔렸고 그 뒤로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보지 못한 건 어쩌면 다행이었을지도 몰라. 형과 동생이 겪은 그 끔찍한 장면들, 그리고 그 공포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게 나에겐 차라리 행운이었을 거야. 형은 그날 이후로도 가끔 그 이야기를 꺼냈고 동생은 아예 그날의 일에 대해선 말을 꺼내지 않았지. 아마 동생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거야. 시간이 흘러 외할아버지는 결국 집과 산을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외가와의 왕래가 점점 뜸해지면서 그때의 이야기는 잊혀져 갔지. 하지만 가끔씩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난 그 창고와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곤 해. 형이 나를 구해준 그 순간, 동생의 울음소리, 그리고 산에서 느껴졌던 그 이상한 기운들. 이제는 모두 흘러간 과거지만 그때 그 경험은 나에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 귀신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어린아이였기에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어. 지금도 가끔 형과 그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시선으로 그날을 기억하고 있더라고. 형은 그날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나는 장난으로 생각했던 그날의 장면들이 이제는 무겁게 다가와.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있지. 외할아버지 댁에 더는 가지 않게 된 건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였다. 외할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그 이유였는데 그 당시 외가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집과 산까지 모두 팔아야 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한 해 2번 정도는 여름방학이나 설날 같은 때에 외할아버지 댁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겼다. 당시 어린 나는 외할아버지 집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이상 그 무서운 창고나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가끔은 그 집에서 느꼈던 기묘한 공포와 함께 마주한 신비한 일들에 대해 궁금해지기도 했다. 특히 형은 그 일을 겪은 이후로도 가끔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무시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걸 나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형과 나는 오랜만에 만나 그 시절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형은 그동안 그 창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다고 했다. 그 창고 말이야, 진짜 뭔가 있지 않았을까? 형은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그때 우리가 봤던 건 정말 그냥 장난이나 착각이 아니었어. 그건 확실해. 나는 형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은 그날의 기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창고 구석에 있던 그 이상한 남자의 모습, 그가 생쌀을 퍼먹던 장면, 그리고 창문에 있던 피투성이의 사람까지. 형의 묘사는 아주 상세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을 남겼다. 왜 나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걸까?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정말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형은 한참을 말하다가 문득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 만약 너도 봤다면 우리 셋이 모두 그날의 공포에 휩싸였을 거야. 그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나는 형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왜 나는 못 봤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년 후 나는 그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외가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 지내던 중 어느 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살고 계신 새로운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외할아버지 댁은 이전에 크고 웅장했던 집과는 달리 아담한 시골집이었다. 산도 없었고 외할아버지가 자랑하던 밭도 이제는 없었다. 하지만 그곳은 어딘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이 들었다.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때 이야기를 종종 꺼내곤 하셨다. 특히 술 한잔 들어가면 나에게 그날의 일을 꺼내며 너는 그날 호국영령이 너를 지켜준 덕에 무사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그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외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나를 구해준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이후로도 나는 종종 그 창고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외할아버지가 말하던 호국영령이 나를 지켜줬다는 이야기도, 그리고 그 창고에서 형과 동생이 겪은 공포도 모두 나에게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외할아버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할아버지께 다시 찾아가 그때 그 산과 창고에 대해 묻자 외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옛날 일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사실 그 산에 대해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소문을 들으셨다고 했다. 전쟁 중에 많은 이들이 그 산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도 그 산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산속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 당시 외할아버지는 그런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산도 집도 좋은 값에 구할 수 있었고 외가 식구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우셨던 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할아버지조차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외할아버지는 특히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6.25 전쟁 때 그 산에서 벌어진 전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가 산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창고에 남아있던 총알 자국들도 그 상처의 일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 창고와 산이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날 형과 동생이 본 것도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그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흔적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날의 경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단순한 공포를 넘어 우리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외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고 나는 어렸을 때보다 더 성숙한 시선으로 그때의 일을 바라보게 되었다. 형과도 가끔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형은 여전히 그날의 경험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동생은 그 이후로 그날의 일을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게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형과 나는 그때의 일을 어떻게든 서로 나누면서 그날의 기억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금은 더 이상 외할아버지의 집이나 그 산을 찾을 수 없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날 우리가 본 것이 정말로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그날의 사건은 전쟁과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가 남긴 흔적이었을까? 이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의 경험이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그때 이후로 얻은 중요한 깨달음이다. 결국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있어서 단순한 무서운 기억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통해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들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나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책도 읽었지만 그날의 경험만큼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일은 없었다. 그날의 일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으며 때때로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와 신비함을 함께 떠올리곤 한다. 그게 귀신이었든 아니든 그날의 경험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고 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몇 년이 지나 외할아버지의 집이 팔리고 외가와의 왕래가 끊기면서도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 일이 떠올랐다. 형과 동생이 본 무언가, 그리고 나 혼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기묘한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과연 그게 정말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셋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공포였을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 시절 이야기를 좀 더 나누자는 것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고 오래된 기억 속에서 그날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기로 결심했다. 형과 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형은 여전히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해졌다고 했다. 나와 달리 형은 그날의 공포가 현실이었다고 확신했다.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을 때 사실 나는 내가 우리를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형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우리 셋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왜 너만 아무것도 못 봤을까? 형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창고 안에서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형과 동생이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나는 그저 그들을 놀리기 위해 장난을 쳤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형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쩌면 그때 나도 무언가를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형은 그날 창고에서 본 것이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고 했다. 형의 설명에 따르면 그때 그 남자는 단순히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더 깊은 공포를 품고 있었다. 그는 생사를 퍼먹고 있었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형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단다. 그 눈빛에는 굶주림과 절망, 그리고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때 그 남자가 나를 보면서 마치 내가 그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게 너무 무서웠어. 형은 말을 멈추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형이 느꼈던 공포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남자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 이상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형은 그날 이후로도 그 남자의 모습을 몇 번이나 꿈에서 봤다고 했다. 꿈속에서 그 남자는 항상 형을 쫓아왔다. 형은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었지만 그 남자는 언제나 가까이 있었다. 어느 날 꿈에서 그 남자가 나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어. 너는 내 것이다. 형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깼는데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거든. 형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겪지 않았던 공포가 형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공포는 단순히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형은 여전히 그 남자의 존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형이 나에게 제안했다. 너도 그 창고에 다시 가볼 생각 없냐? 나는 순간 당황했다. 외할아버지의 집은 이미 팔렸고 그 창고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없잖아. 내가 말했다. 그러나 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집을 산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집과 산을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났대.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는데도 집과 창고는 그대로 있대. 형의 말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집이 버려졌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왜 떠났대? 나는 물었다.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들었어. 그래서 집을 떠난 거라고 하더라고. 형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기고 말았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 외할아버지의 옛집으로 향하기로 했다. 형과 나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외할아버지의 옛집 근처에 도착했다. 그곳은 여전히 산속에 위치한 외단집이었다. 길은 이미 오랫동안 방치된 듯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듯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집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벽은 금이 가고 문은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다. 창고 역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낡아 보였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어두컴컴한 그림자만이 보였다. 우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두운 기운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곳은 분명 우리가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장소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다. 형은 나에게 말을 건넸다. 준비됐어?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억누르고 형을 따라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앞에 서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무언가를 긁어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순간 주춤했지만 형은 단호한 표정으로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너구리 박채, 낡은 운동기구, 그리고 기둥에 뚫려 있던 총알 자국까지. 하지만 뭔가 달랐다. 그때 우리가 봤던 창고 안은 다르게 무언가 더 어둡고 음침한 기운이 느껴졌다. 형은 나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창고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그 남자가 있었다.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창고 구석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몇 초가 지나자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말았다. 그곳에, 그 구석에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다. 형이 말했던 그 남자, 생사를 퍼먹고 있던 그 남자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남자의 존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몸이 굳어버린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형이 내 팔을 잡고 속삭였다. 나가자,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나는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형을 따라 급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숨을 헐떡였다. 둘 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우리를 휘감고 있었다. 형은 나에게 말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어. 우리가 떠난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급히 그곳을 떠났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그 남자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왜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는지. 그 모든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날 창고에서 본 것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이상이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존재였다.